꽃을 피운다는 건 꽃샘 바람 뺨을 치고 황사 눈앞을 가리고 그 위에 흙비 쏟아져도 멈추지 않는 일이다. 멈추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밀어 올리는 일이다. 밀어 올리는 흔적 하나하나가 모여 눈물 겪고 아름다운 얼굴로 바꾸는 일이다. 도종환 시인의 꽃 피우기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봄이 되면 찾아오는 꽃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나요? 우리 곁에서 아름다운 색색의 얼굴로 마음을 싱그럽게 해주는 꽃들이지만 도종환 시인의 말처럼 꽃을 피운다는 건 자신의 눈물과 아픔의 흔적을 맞바꿔 얻는 고통과 인내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자신을 끊임없이 내던지며 말이죠. 어쩌면 사람도 그렇게 숱한 꽃샘 바람과 황사를 견디며 마침내 제 모습으로 활짝 피어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민아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저는 인생을 좋아하고 인생을 싫어하는 신민아입니다. 인생이 좋을 때 어떨 때인가요? 하고 많은 종 중에 인간이라는 영장류로 태어나서 다른 생물의 죽음을 먹고 살고 또 다른 생물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는 맞아. 그런 인간 신민아입니다. 이렇게 사실 준비를 해왔는데 좋네요. 처음부터 떨렸어요. 점점 그 떨림이 줄어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신민아 시인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0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내신 작품집으로는 시집 신고라고 불렀다, 시툰, 신우이, 안녕 혜태 등이 있습니다. 2014년에 첫 시집을 내시고 7년 만에 두 번째 시집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를 출간하셨어요. 독자님들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시집 내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금은 가끔 있는 행사들 서울에서 하다가 그 토지문화관에 내려갔어요. 아, 네. 그래서 거기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닭이 우는 소리나 새소리를 그러니까 사람이 내는 소리나 뭐 자동차 소리가 아닌 그런 생물의 소리를 먼저 듣고 깨나거든요. 그래서 좀 시집 내고 약간 조용한 시간을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 제하고는 완전히 제 시간으로 쓰잖아요. 네. 그런 즐거운 시간을 나름대로 호사를 좋네요. 네,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한창 나무가 무성한 초록초록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뭐 거기 좀 득음한 닭이 있어요. 그 거기 입주한 작가분들의 생체 알람처럼 한 100m 이렇게 간격으로 이쪽에서 닭이 울면 이쪽에서 화답하는 닭이 또 있어요. 꼭 그러더라고요, 닭들이. 예. 네, 맞아. 그러니까 잘 있니? 잘 있어 이런 느낌처럼 자연 속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토지 문학관에서 녹음 때문에 올라오신 조금 도서관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뭐 행사 많지는 않은데 그냥 좀 기간을 몰아서 알뜰히 하고 가려고 네. 그렇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집 초반에 실린 네. 파가 1, 파가 2라는 시가 전 되게 좋았어요.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 시에 모두 언니가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그 파가라는 시를 쓰시게 된 계기 혹은 그 시 속 언니들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이 언니라는 이 시적 화자는 첫 시집에서도 이미 다루긴 했었어요. 다섯째 언니라는 그런 시에서 이미 나오긴 했는데 이 시에서 나온 것처럼 언니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언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첫 시집에서 그 정민애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정미라는 제일 친한 친구의 이름이 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언니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좀 기이하고 재밌기도 하죠. 근데 그 언니라는 존재는 사실은 저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어찌 보면 어머니의 기억 속에만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이미 상실을 경험한 아기잖아요. 아기인데 이제 그 정미 언니를 낳았을 때 저랑 너무 닮아서 어머님이 좀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전에 이제 태어난 언니인데 그래서 저는 어떤 언니에 대한 없는 존재에 대한 생각보다는 왜 어떤 기억은 그 살아있는 사람의 기억을 통해서 이어질까. 그러니까 언니라는 존재는 엄마에게 있는 기억인데 그것이 저한테도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이야기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아마도 그건 엄마가 겪은 애도의 과정 그리고 어찌 보면 죽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떤 몸을 통과해서 나오는 어떤 지점들 그것들이 아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단 언니뿐 아니라 어떤 할머니나 아버지나 그리고 어떤 시간을 거쳐간 사람들에 대한 화자들이 좀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 지금 시인님에게 첫 대답과 비슷하잖아요. 시집에 대한. 근데 그 시집 전반적으로 시집을 다 아우르는 어떤 그 포괄적인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시인님의 지금 대답이 시인님의 시집과 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 라는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식구는 복숭아가 있는 정물이라는 시집 그 수록 작품 속에 등장하는 문장이기도 하고 뒤에 시인의 말에 제가 잠깐 읽어봐도 되나요? 시인의 말? 맨바닥에서 제 무게를 이고 있는 그릇의 굽. 그 높이를 당신이라 불러도 좋겠습니까? 늦어도 천천히 오라고 기다려준 이들에게 이 노래를 함께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시인의 말인데요. 이 시인의 말에도 높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라고 시집 제목을 정하게 되신 계기를 알려주신다면. 네. 사실 이렇게 제목을 지니까 가끔 이렇게 우월하게 높은 위치에서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 이렇게 좀 오만하게 읽어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던데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한 높이는 어떤 수직으로서의 높이는 아니에요. 어떤 욕망으로서의 높이가 아니라 이 높이라는 말의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는 그 어머님이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어떤 계기로 다리를 못 쓰게 되셨는데 재활을 좀 거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남은 생을 시간을 이제 침대에 누워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느끼게 된 것이 사실 이거는 저만 겪는 특수한 경험도 아니고 사실 나이 들게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어떤 과정일 텐데 근데 그때 느낀 것은 엄마가 보는 어떤 시야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엄마가 침상에 누워서 바라보는 높이의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어떤 높이라는 것이
그때 좀 엄마의 각도, 시야각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나는 엄마에게 어떤 높이였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 지난 여름에 정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코로나19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 복숭아를 좀 많이 떨이 복숭아를 많이 이렇게 먹었는데 그 복숭아 안에 이렇게 그걸 파먹다가 죽은 애벌레를 본 거예요. 시 속에도 나오잖아요. 네. 네. 복숭아가 있는 정글이라는 시도 네. 시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네. 근데 그 복숭아를 파먹으면서 이렇게 들어간 애벌레 안에 어떤 복숭아의 삶을 파먹고 애벌레는 살이 지고 또 애벌레가 죽으면서 또 다른 알을 낳고 그러니까 이런 생멸의 과정이 그 복숭아 안에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엄마에게 나는 어떤 애벌레 같은 존재였을 텐데 복숭아를 파먹고 자란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준 어떤 높이였겠다. 그렇지만 복숭아의 입장에선 그게 또 싫을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높이에 대한 걸 다시 써보고 싶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의 숭고한 높이를 가지세요 이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순환이나 어떤 환원의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그냥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풀이를 해서 아니 근데 이렇게 저는 이런 순간마다 시인의 눈은 정말 따로 있다. 라는 이 그냥 평소에 높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저를 반성하게 되고 높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집 처음에 나오는 네.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눈을 감아도 레몬은 레몬으로 서 있다. 깨끗한 진신처럼 조용하고 단순한 그림자를 만든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제목과 비슷하게 어떤 이 시집 전반적으로 지켜보는 시선이랄까? 지켜보는 사람의 태도랄까? 시선 이런 게 느껴지는 시들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지켜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사실 첫 번째 시집에서는 좀 제 감정 이런 것을 정확히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표현을 정말 흔하게 쓰는데 좀 더 분명하게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시집에서 그 7년간에 이런저런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경험도 있고 앞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어떤 존재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기도 해서 두 번째 시집에서는 뭐랄까 이젠 좀 나라는 자의식에서 제발 좀 벗어나고 싶다. 이 인정 욕구와 근데 이런 생각조차도 사실은 자의식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적어도 나라는 테두리를 좀 벗어나서 어떤 내 주위의 존재들 사실 친구랑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우리가 되고 있는 삶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사실 한 달 안에 만난 사람 세어보면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10명도 안 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이렇게 존재들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자체에 대해서 조롱이나 어떤 냉소 없이 그리고 편견 없이 어떤 저 사람이라는 인간 자체를 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두 번째 시집에서는 어떤 언어적인 실험이나 갱신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이제 구체적인 삶, 그러니까 어떤 감각을 실감하는 형태로 좀 더 정확한 하나의 비유를 찾기 위한 시였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대상이나 비유를 쓸 때 그게 폭력이 되기가 쉽고 또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데 저는 어떤 언어적인 한계나 실험성으로 그 언어가 가진 어떤 한계를 무화하려는 노력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실감하는 쪽에 가깝거든요. 단 하나의 비유로 그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 정확히 그려내고 싶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조금 방향성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 스스로는 어떤 언어적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 오히려 그런 비유로서 어떤 삶을 가져올 때 예전에 이제 아버지가 콩이나 소금을 재던 저울이 있어요. 그 시골에 이렇게 쓰는 조그만 바퀴가 달리고 한 손바닥만한 접시가 있는 저울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추를 다는 거예요. 10kg, 20kg. 그 무게를 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요 옆에 눈금으로 이 저울의 무게를 맞춰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사실 언어로서 대상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쓰는 편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를 비유를 가져올 때 내가 언어를 너무 가져오려고 욕심부리지 않으면서 이 무게에 딱 알맞은 무게의 시를 조금 덜어오는 쪽으로 가져오자. 네. 양껏 가져오지 말고 딱 요만한 그릇에 알맞은 비유만을 가져오자. 그러니까 이건 아마 시인들끼리 방법론도 다를 텐데 저는 사실 그런 쪽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시집에서. 시인님 시의 그 정갈함과 담백함이랄까 담담함이 지금 떠올랐어요. 덜어내고 이런 방향이. 네.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신민아 시인님께서는 신고라는 캐릭터로 이제 시툰을 그리시고 계시잖아요. 첫 시집에서 이제 신고라는 시가 실려 있었죠. 그렇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신고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신고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아마 이건 종종 강연 갈 때 아마 한 20번은 들었던 질문 같은데 네. 이걸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신 자리에서 처음인 듯 이야기하려니 정말 수치스럽기도 하네요. 근데 이 신고라는 캐릭터는 사실 요새 부캐? 이렇게 해서 맞아. 되게 인기던데 그때 신우이가 2017년 그쯤에 나왔었는데요. 그때 일본의 키타노 다케시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코미디언 활동을 할 땐 비트 다켓이라는 이름으로 팬네임으로 활동을 하세요. 근데 그냥 그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몇 년 전에. 멋있죠. 예. 네. 그래서 내 안에도 페르소나와 뭐 다양한 섀도우가 있을 텐데 옷을 갈아입듯이 이렇게 자를 이렇게 갈아입고 뭐 나의 어떤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줘도 재밌겠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요 시투는 사실은 얕은 재주를 믿고 어느 정도는 조금 얕은 재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좀 처음엔 너무 몰라서 용감하게 좀 시작을 하고 또 그 그림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서 그런데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또 저도 너무 먼저 제가 폄하하진 않으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그 시인님의 신고에 시툰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시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되게 좋은 방식의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닐까. 예. 사실 그 의도였어요.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접근하기 쉬우니까 시를 그 그림으로 하면 그래서 저는 무척 좋아하고 귀여워하는 그 첫 시집에 실린 신고라는 시에 제가 그 부분을 살짝 읽어드리면 10년 넘게 기르던 개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나는 저무는 태양 속에 있었고 목이 마른 채로 한없는 길을 걸었다. 그때부터 그 기분을 신고라고 불렀다. 여기서 온 신고 맞나요? 네. 원래는 그 신고라는 말 자체가 사전에 없는 단어죠. 그러니까 제가 만든 조어인데 가끔 신고가 뭐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군가 물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걸 알아보려는 노력이 없는 거야? 막 괜히 혼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원래는 신고가 그렇게 그러니까 10년 넘게 같이 살던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뭐 원래 죽을 때 되면 잘 안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집을 나가서
제가 그 길을 찾으러 정말 정수리가 뜨거워지도록 뜨거운 떼약볕을 그땐 신장로라고 해서 이렇게 흙먼지 날리는 길을 막 이렇게 한없이 걸었어요. 근데 이미 마음 한쪽에는 잃었다. 다시는 못 찾겠지. 이런 생각으로 걸었는데 그때 그 기분을 신고라고 이름 붙여본 거였고 이 시툰을 그리면서 이제 신고가 된 건 고유명사가 된 거죠. 그렇죠. 부캐가 돼서 그런 사연이 있답니다. 그 저는 이 신고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네. 뒤에 쉼표도 같이 네. 하나의 단어 같아요. 그래서 신고하고 좀 쉬어야 되는 느낌. 아, 되게 재밌는 해석이네요. 네. 또 이게 한 단어 같아요. 신고, 쉼표가. 왠지 신고하고 뒤에 쉼표가 뭔가 꼬리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늘 그런 맞아요. 기분이고 이게 어떤 네. 그 기분을 나타내는 시인님만의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약간 김생계 그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네. 영화에서 네. 그 어린 남자 주인공 이름도 신고였던 아, 거예요. 그래요? 나중에. 아, 근데 알고 쓴 건 아니고 아. 제가 먼저 뭐 했다고 보죠. 네, 같은 이름 많으니까요. 네. 세상에 최진영이 얼마나 많은데. 네, 맞습니다. 아,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 이렇게 시집 안에 실린 작품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이 시집 안에 신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사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시인님의 고민이 많이 엿보이는 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안목에는 있고 안도에는 없는 이란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적이란 말은 참 즐기구나. 어금니에 낀 낙지처럼. 인간적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시인님께? 저도 사실 그걸 몰라서 이렇게 시를 쓴 것 같아요. 확신할 수 없어요. 저 시인님의 또 그 동물의 사육제라는 시에 네, 보면 맞아요. 또 인간들은 무리에서 가장 약한 인간을 맨 앞에 세웠다 이런 이제 식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인간적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 시인님의 이 동물의 사육제의 이 식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쓰고 있지만 맞아요. 얼마나 또 잔인한 부분들이 많은가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인간적이란 말 자체에도 기이함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인간적이라고 맞아.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재밌고 또 진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누군가를 가볍게 이렇게 질책을 할 때 야,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야, 저 사람은 참 인간적이야. 인간미가 있어 하고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칭찬할 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되게 모호한 단어죠. 정말 모호하고 저한테는 되게 그로테스크해요. 그 말 자체가.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어떤 먹이사슬의 최상위급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게 최상위에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굉장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맞아. 살기도 하는데 아마 제가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한 건 저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니체의 책 중에 너무나 인간적인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인간에 대한 존재 자체를 관념이나 어떤 초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관점에 대해서 쓴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어떤 동물과 차이가 있다면 언어를 쓰고 그리고 또 어떤 도구를 쓰고 물론 동물도 이건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게 또 차별이라고 배웠고 차별된 지점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 차별성에서 어떤 인간의 서열을 향한 욕망 그리고 경쟁 그리고 욕망의 높이를 더 높은 곳을 가져가려는 그런 투쟁들. 맞아. 그러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망의 지점 안에서도 도태돼서 어떻게 보면 서열이 들어오는 거기에서도 끼지 못하는 인간들의 어떤 안간힘. 맞아. 그리고 또 어떤 진짜 생각해볼 지점이 많은 단어인 것 같아요. 예, 인간적이란 말은 참. 맞아요. 그래서 그 말 자체의 애씀이랄까? 그게 아마 안목에는 있고 안도에는 없는 이
시에서 드러났던 것 같고 그 작년에 홍수 많이 났어서 집 옆에가 홍제천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범람할 정도로 거기를 아예 출입을 차단할 정도로 물이 많이 불었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외출을 많이 못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면 물풀이 정말 한 방향으로 휜 거예요. 꼭 머리에 감은 맞아요. 게 이렇게 네, 네. 확 쓸리듯이. 그건 어쩌면 중력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 어떤 삶은 우리가 애쓰지마 너무 힘들게 살지마 이래도 그 말 자체가 애씀인 것처럼 맞아. 그렇게 견디지 않고는 그 시간을 정말 누운 채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삶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냈던 것 같네요. 방금 뭔가 시를 한 편 읽은 것 같아요. 말로 시를 다 풀면 안 되는데. 아니요. 새로운 시를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시집에 실린 시들 중에서 마고라는 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마고 1, 마고 2 이렇게 실렸는데 이 마고 시에 대해서도 시인님께 직접 어떤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 마고의 뜻에 대해서는 양경원 평론가가 해설에 써주시긴 했어요. 거인성을 기반으로 산천의 일부가 되는 창조성을 발휘하는 신화 속 존재이자 소외의식을 느꼈던 옛 사람들의 절망감을 표현한 설화 속 존재라고 이제 풀어주시긴 했는데 이 마고라는 시는 어떻게 쓰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화자가 시적 화자가 할머니거든요. 맞죠. 어떤 할머니로 마고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데 저는 어떤 이 존재를 뭔가 좀 더 초월적인 존재나 우상화하고 싶어서 상정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한 개인이 어떤 죽음이나 상실의 과정을 겪고 나서 그 시간을 버텨내는 어떤 과정의 기록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고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보통은 시에서 어떤 꿈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보통은 도피의 과정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 경우에는 이제 현실에서 잘 여과되지 못한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반갑네요. 네. 그래서 어떤 꿈은 매트릭스처럼 이 현실이 재조립되기도 하고 제가 현실에서 소화하지 못한 공간, 과거나 현재의 기억들이 굉장히 이렇게 혼재돼서 어떤 새로운 매트릭스의 과정처럼 보여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할머니란 존재는 어떤 이런 할머니라는 여성 자체에 대한 모성성을 신화적으로 이렇게 떠받들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애도하고 이런 견디는 삶, 애써서 사는 삶에 대한 어떤 배움? 그러니까 그게 아마 탱화라는 맞아. 그 시리즈로 시집에 나오기도 했는데 탱화 시리즈가 또 있죠. 탱화 1, 2, 3. 예. 그래서 어떤 분들 너무 곡성 같다고 그냥 그런데 문학이 또 그로테스크한 맛도 있죠. 그럼요. 매력적이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어쨌거나 이 할머니라는 존재가 품어준 것들 어떻게 보면 이런 여성들의 역사가 오히려 세월을 지속하게 해주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과 폭력의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든 기르고 보듬고 가꾸는 쪽인데 이게 어떤 모성으로만 단순하게 우리가 압축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삶을 꺼져가는 숨을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힘? 맞아. 저는 그것을 더 높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에 대한 사랑. 네. 그러니까 좀 단순히 모성성으로 압축할 수 없는 그런 여성들의 삶. 그러니까 아마 그게 저의 할머니로 대변이 되었고 이 시집을 읽다 보면 어떤 조금 불편한 지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개인사처럼 너무 어떤 개인의 삶이 좀 드러나는 것이 너무 적나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어떤 미학의 형식으로 읽으면 개인의 이야기가 어떤 보편의 이야기도 되니까요.
저는 작품 읽을 때 그 글을 쓴 사람이 나올 때가 너무 좋아요. 그 글을 쓴 사람을 느낄 수 있어서. 이것도 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근데 너무 좀 어떤 때 무섭고도 정말 발가벗겨진. 그래서 누군가 책을 읽었다고 하고 만나면 그게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쓰고 싶기도 하고. 그게 글 쓰는 사람의 어떤 그런 거 봅니다. 숙제인 것 같아요. 저 그리고 또 시집에 실린 론도라는 시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 론도가 혹시 그 음악적인 음악의 용어 형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시를 어떤 예감처럼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을 종종 가는데요. 거기가 예술인 패스가 돼서 아주 좋잖아요. 예술인에게. 예술인이라고 하니까 이 말도 참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가면 그때 당시에 이제 소장전이라고 해서 김환기의 론도라는 그림도 있어요. 근데 그 후에는 저쪽 시청으로 또 그 작품이 우연히 옮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론도가 있었던 셈이에요. 한 3번을 우연히 론도를 마주쳤고. 뭔가 론도 그 형식 같네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비창 같은 음악 들으면 거기서 반복되는 어떤 그 선율들.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 음악의 형식과 또 이 론도라는 그림이 주는 어떤 간결함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같기도 하고 사실 그쵸. 이런 삶을 살면서 반복이 거의 주된 일상이지 뭔가 다이내믹한 큰 사건이 그건 예외적이에요. 너무나 예외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렇게 종종 생각하면서 그 론도라는 시가 나왔던 것 같고 요거는 이 시는 제가 처음 느끼는 어떤 삶의 실감 그렇다고 삶에 대해서 너무 온정적인 시선도 아니고 좀 더 분명하게 지금 이 삶에서 느꼈던 삶을 구체적으로 실감하자는 노력에 가까운 시예요. 론도는. 그걸 좀 사실은 이건 덧붙이자니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쓸 땐 잘 몰랐어요. 쓸 때는 잘 몰랐지만 쓰고 나니까 어쩐지 이 론도라는 시와 맨 앞에 지켜보는 사람 그 하늘의 레몬을 지켜보는 그거랑도 이 론도의 음악 형식과도 이렇게 귀결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 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저도 론도의 첫 시구가 새를 생각할 때는 새만 생각해 새는 보여주지 않고 새 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그 생각했어요. 굳이 나도 뭘 생각해야 될 때는 그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새를 생각할 때는 새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기쁨으로 충만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의 실감인데 자꾸 뭐랄까 어떤 편견이나 어떤 평가나 타인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제 인식에 맞아. 어떻게 보면 이 순수한 조각이 있다면 이걸 방해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어떤 인식의 틀이 있다면 그 틀을 거쳐서 나오는 게 각자 생각의 모양일 텐데 맞아. 그게 사실은 타인에 대한 평가나 뭐 아니면 이런저런 어떤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그 깨끗함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여기서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인간적이란 단어가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런 할 수는 없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론도라는 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진짜 새를 생각할 때는 새만 생각해서요. 정말 어렵죠. 네. 그래서 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신민아 시인님의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를 사서 읽어보시면 저희가 얘기했던 마고 1, 마고 2, 탱아 1, 2, 3 그리고 방금 저희가 얘기한 론도 외에도 뭐 속죄, 통곡의 벽, 신문 등 좋은 시를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시를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막간 홍보를.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시인님의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혹시 어떤 시를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마고 1이라는 시를 읽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마고
1. 갓난이었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다면서 어머니가 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고는 손톱이 고사리처럼 돌돌 말렸는데 긴 손톱으로 땅을 긁으면 온 천지가 아예 시원타 기지개를 켜고 재채기 한 번에 산을 쪼개는 크고 힘센 할미. 마고는 곧 저승으로 떠나게 될 아기들이 가여워 제명과 맞바꿔 아기들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아기의 숨구멍에 호흡하고 입김을 불어 군밤을 시키듯이 오른손 왼손 번갈아 둥글려 경단처럼 된 것을 여우처럼 물고 다니는데 마고의 입에서 아기의 입으로 옮겨주면 꺼져가는 숨을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고와 눈이 마주친 아기는 경기를 일으켜 그 기억을 지우게 된다고. 내 혼도 어려지고 싶을 때가 있으니 어떤 날은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조차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티를 따라갑니다. 기척 없이 어루만지다 사라지는 손. 마고의 백발을 닿아 그네를 타는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울리는 설산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옛날 이야기 듣는 기분이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낭독이 너무 좋네요. 네, 이 시를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게 있다면 있을까요? 뭔가 죽어가는 것, 꺼져가는 것들을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되살리고 싶어하는 손. 그러니까 아마 마고는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그런 애도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높이 그리고 마고처럼 기원하는 마음, 그래서 좀 마고라는 할미의 마음, 그리고 좀 이런 것들을 잘 조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어떤 지난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만 해도 해방과 그리고 전쟁을 다 겪은 분이거든요. 지금 거의 80 가까우니까. 근데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라도 좀 제자리에 알맞게 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떤 차별이나 배제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시에서는 그래도 그 존재를 그 자체로 이렇게 냉소하거나 조롱 없이 제자리를 좀 찾게 해주고 싶다는 열망,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아마 마고를 읽었던 것 같아요. 막 거창하게 세상을 살리는 힘으로서의 마고가 아니라 시인님의 말씀을 듣고 마고가 정말 특별해졌어요. 네. 그리고 양경원 평론가님이 뒤에 이제 해설에 쓰신 부분 중에 신민아의 시는 고통이 만연한 세상에 정직하게 귀의한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 시인님의 말씀처럼 그분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잘 대접해주는, 대접이란 말도 참 모르겠지만 존중? 뭐라고 할까? 그렇잖아요. 네, 뭔지는 맞아요.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이 페이보릿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예.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 네. 혹시 요즘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약과예요. 저도 약과 좋아해요. 저 정말 좋아해요. 네.
어느 TV 프로인가 집에 TV가 없어서 네. 어쩌다 스팟 영상을 모바일로 보게 됐는데 네. 안소희님 네. 옛날에 원더걸스 나왔던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약과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과라면 밀릴 수 없다. 그래서 약과 네모난 걸 박약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작은 건 잔약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네. 약과가 꿀이나 뭐 어떤 엿기름, 또 뭐 어떤 조청 같은 게 얼마나 들어갔냐에 따라서 어떤 식감은 꾸덕꾸덕하기도 하고 어떤 건 굉장히 차랑 마시기 좋게 잘 부스러지고 어떤 건 너무 찰기가 있게 이렇게 어금니에 달라붙고 이런 전 꾸덕꾸덕한 거 좋아해요. 꾸덕꾸덕이 좋죠. 네, 저도 그게 또 은근히 커피랑도 잘 어울려요. 예, 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시인님께서는 약과에 빠져 계시다는. 저도 약과 좋아합니다. 비슷한 장르로 곶감도 좋아합니다. 네. 보관이 쉬운 거 일단. 곶감도 너무 좋죠. 네. 얼렸다가 살짝 녹을 그쵸. 때쯤에 먹는 그 배가 고픕니다. 먹고 싶네요. 침이 네. 갑자기. 지금까지 신작 시집을 내신 신민아 시인님을 모시고 정말 뜻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예. 사실 제가 오늘 그 최진영 DJ님 네. 최디라고 부르나요? 저희끼리는 부르는 단어가 있죠. 뭐라고? 비밀인가요? 저 녹음 마지막 날 공개하려고요. 아쉽네요. 이렇게 밀당을. 제가 오늘 처음 합을 맞춰봤는데 너무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편했네요. 편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모습이 뭔가 이런 지나친 겸양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건 또 오만한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시집은 어느 그 낭독회에서도 살짝 이야기는 했는데 기도가 된 시집이라고 했거든요. 노래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각자의 기도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고 밟고 일어서는 기도가 아니라 각자의 높이대로 그릇의 어떤 굽처럼 신발의 굽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높이로 다다를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기도 자체도 너무 소란하지 않기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어떤 상실의 경험이나 누군가를 또 떠나야 한다는 그런 아픔을 견뎌온 분들이나 또 겪어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시집과 함께 해주셔도 하루쯤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인님 말 들으니까 황인찬 시인이 표 4에 적어준 구절을 전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읽겠습니다. 시집에는 죽은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 잃었거나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들을 향한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 라는 시인의 말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신민아 시인님의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민아 시인님 보내드리고 전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오명희 소설가입니다. 오명희 소설가는 2016년 단종문화제 100일장에서 장원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지은 책으로 마지막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명희 작가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오명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3분 광고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청취자, 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남겨주신다면.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오명입니다. 이번에 첫 책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도시와 농촌 후 풍경이 어우러진 멋진 곳이에요. 요즘은 개발 지역이 점점 확대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요즘 작가님의 관심사는 어떤 걸까요? 요즘은 동화를 쓰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네. 장편 동화를 구상하고 있어요. 아, 애견 1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반려견이 있는데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작품이 완성되면 또다시 문장의 소리에 소개하고 싶네요. 아, 네, 그 동화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고해 주실 책은 몇 달 전에 출간하신 마지막 수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시아노브 출판사에서 제 첫 소설집을 출판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3분을 드릴게요.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 안에 준비한 말씀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연이은 비 소식에 날씨가 쌀쌀하네요. 청취자님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근 아시안허브라는 출판사에서 제 첫 소설집을 엮게 되었어요. 제 책을 홍보하고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요즘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당당하게 제 소설집에 대해 3분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의 다양한 면을 조명해보고자 했습니다. 제 책 속에는 취업에 실패한 젊은이의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이별하는 남녀가 등장합니다. 친구의 죽음 이후 진정한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렇듯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났을 법한 인물들을 소설 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조명해보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며 때로는 아프고 쓸쓸했지만 독자의 마음에서 새로운 감동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또래의 중년 여성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는 소설로 익히길 바랬어요. 코비드19 시대에 무조건 우울해하고 멈춰있기보다는 소설 창작을 하는 시간으로 책을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평론가님께 서평을 부탁드리고 표지를 고르고 책의 목차를 편집장님과 상의하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알찬 시간을 보내며 예술가의 책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안허브는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책도 많이 출판하고 있고 이주 여성에 대한 활동을 하는 출판사예요. 아시안허브의 또 다른 신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설을 세상에 내놓고 독자들의 반응이 무척 궁금했는데 제 책에 대한 리뷰를 써주신 독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응원에 힘입어 더욱 좋은 소설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와 대화거리가 많은 소설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 꿈에 첫 발을 뗐으니 더욱 정진하는 소설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포근호는 99%의 재능, 99%의 훈련, 99%의 작업. 소설가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결코 만족하면 안 된다고 했지요. 언제나 꿈을 꾸어야 하고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소설가, 글을 쓰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너나 없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높은 목표를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아, 네. 좋은 말씀 해주고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3분이 다 되어서 끊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명희 소설가의 마지막 수업,
추천사를 쓴 정기철 시인은 이 소설집을 일러 마음의 촘촘한 그물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탄탄하고 삶에 대한 이해가 깊다면서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명희 소설가의 계속적인 활동도 응원해 주시고요. 3분 광고 지금 읽어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k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문서 온감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부를 들으셨던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강백수 시인, 구현우 시인 두 분 모시고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현우 시인님의 사연으로 만든 강백수 시인님의 신곡 클라이막스 후렴부와 전곡 감상의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강백수 시인님, 구현우 시인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현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 다 듣지 못한 신곡의 전 부분을, 전곡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혹시 이제 1부를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구현우 시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현우 시인께서는 본인이 사랑하는 것을 하고자 현재 프리랜서로 시를 쓰고 노래를 작업하면서 살고 계시지만 한때 꿈꾸었던 안정적인 삶에 대한 복잡한 신경 역시 든다고 하셨어요. 방향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선택한 길에 대한 무게가 무거워짐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강백수 시인님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와 지지를 받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래 전곡을 다 듣기 전에 노래 창작의 모티브가 된 시 중에 한 편을 먼저 직접 구현우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구현우 시인님께서 낭독을 해주실 건데요. 시 제목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네. 알코올릭. 네. 네. 발음을 약간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외래어들은. 네. 구현우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코올릭. 바텐더는 거리의 추문들을 흘려들으며 위스키에 얼음을 띄운다. 그것을 나는 단숨에 삼킨다. 배신한 것은 그인데 그들은 왜 나를 경멸하는 걸까? 쓰레기 더미에 파묻힌 들고양이를 보는 마음이라면 바 위에 쓰고 달콤한 것이 있다. 이건 꼭 뼈 있는 농담 같군요. 바텐더가 기계적인 미소를 짓는다. 조명이 깜빡이지 않는다. 얼른 마시지 않으면 농담이 날아갈 겁니다. 그를 털어낼수록 블루의 맛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 위로받지 못해도 충분한 새벽. 바텐더는 서서히 옐로로 변해가는 블루를 별뜻 없이 바라본다.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려 했으면 더 외로워진다. 언제까지 마셔야 어제가 될까? 그들은 나를 방치할 것이다. 들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사람보다 사람다운 밤. 그들은 나로부터 방치될 것이다. 바 아래로 떨어진 얼음과 유리가 동시에 깨진다. 그건 쓰느숨으로 보이는군요. 가벼운 악담들 속 긴 밤의 무늬. 스카치 블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앞에 한 잔 있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이 시는 구현우 시인님의 첫 시집 나의 9월은 너의 3월에 수록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네. 구현우 시인님께 이 작품의 집필 배경과 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쓴 지가 오래돼서 100%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당시에 쓸 때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당시 어떤 마음이었는지
약간은 알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 또 고민을 하던 게 어떤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건 평생 고민하는 문제겠지만 당시에는 약간 소위 인스타나 이런 거 볼 때 느낌 있잖아요. 나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느낌. 근데 주변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고 뭐 어떤 술자리 있는데 다 잘난 것 같아요. 다 잘 되고 있고. 네, 나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혼자라는 감각을 사람들 사이에서 느꼈을 때 다 같이 있는데 계속 혼자라는 감각을 느꼈을 때 약간 술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시에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가 더 사람다운 형태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밖에서 그 고양이가 우는데 사실 애기 울음소리랑 거의 똑같이 들리잖아요. 그걸 듣다 보니까 막 그런 게 혼재되더라고요. 그 감정을 약간 취한 거랑 섞어서 넣고 싶어서 네, 쓰게 됐던 시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맞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더 혼자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시인님의 그 시 구절 중에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려 애쓰면 더 외로워진다는 게 정말 사무치게 들어왔습니다. 네. 네. 오히려 발버둥 칠수록 그 감각에 매몰되니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마치 헤엄칠 때처럼.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엔 작곡자 강백수 시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현우 시인님의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의 어떤 면이 시인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일단 저는 혼자서 위스키 마시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혼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으면 그 과정이 되게 명상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냥 명상이 그냥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것이라면 위스키를 마시는 행위는 거기에 이제 위스키 향이 개입할 뿐이지 나머지는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명상 같은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좋네요. 멋집니다. 집에 혹시 위스키 한 병씩 있으세요? 저는 있어도 혼자서 마시진 않아요. 그러시구나. 혼자 마실 땐 그냥 맥주. 네. 약간 아깝더라고요. 저는 좋은 술을 혼자 먹는 거를 좀 안 좋아해서. 그러시구나. 네, 그냥 나누고 싶고. 바람직한 것 네. 같아요. 그래야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약간. 네. 저는 좋은 술은 혼자서 먹고요. 친구들 오면은 소주랑 맥주 꺼내주고요.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친구들 오면 캡틴 큐 이런 거 주면서 아, 혼자 먹을 때는 싱글 몰트 좀 괜찮은 걸로 먹고. 네. 그러니까. 캡틴큐가 구해줘요. 그 중에. 캡틴 큐 있습니다. 마트 가면 있어요. 네. 아 진짜요? 저도 집에 싱글 몰트 위스키가 한 병 있긴 있어요. 네. 저도 글램피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가끔 네. 마시거든요. 명상하듯이 네. 그 느낌이 너무 와닿았어요. 한 잔씩. 진짜 나를 위한 드시는군요. 시간. 네, 맞아요. 나를 어떤 위한.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게 네. 위스키가 마시면 약간 속이 뜨뜻해지잖아요. 뜨겁죠. 네, 그러면서 약간 뭐 현실에서 뭔가 붕 뜬 느낌도 들고. 맞아. 네, 네. 명상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집에 고양이도 있어서 이 시 속의 분위기랑 제법 비슷하게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렇네, 아, 맞네. 네. 오, 더더욱 그렇군요. 이 네. 전곡, 이 노래 전곡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구현 씨님은 오늘 이제 전곡을 듣게 될 건데 네, 어떤 멜로디나 어떤 가사가 나올지 그 후반부가 네.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사실 1절을 들었으면 견적은 다 나오는데요. 왜냐면 2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1절의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빌드업이 될 테니까 원래 근데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상황들은 있었어요. 1절을 듣기 전까지. 아, 네. 오히려 약간 그 위스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좀 기타나 이런 아르페지오로 나오는 곡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러면 뭐 위스키 앤 몰핀이라는 곡이라든지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밴드 사운드로 들어오니까 저는 더 약간 생각보다 그 현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의 현장감. 그러게요. 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현장감 이제부터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현우 시인님 사연과 작품가 그리고 강백수 시인님의 음악이 만나서 어떤 노래가 탄생했을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지난 시간 1부에서는 도입부를 들었고 오늘은 노래의 핵심, 클라이막스를 포함한 노래 전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통틀어 최초 공개되는 강백수 시인과 구현우 시인의 콜라보 뮤직 들어보겠습니다. 뮤직 큐. 바텐더는 위스키에 얼음을 띄운다. 그것을 단숨에 삼킨다. 배신한 것은 그인데 그들은 왜 나를 경멸하는 것일까. 쓰레기 더미에 파묻힌 들고양이를 보는 맘 빠져드네. 변해가네 옐로우. 빠져드네. 변해가네 옐로우. 바위에 쓰고 달콤한 것이 있다. 뼈 있는 농담 같군요. 얼른 마시지 않으면 날아갈 겁니다. 그를 털어낼수록 들고양이 울음소리가 사람보다 사람다운 밤 빠져드네. 변해가네 옐로우. 빠져드네. 변해가네 옐로우. 빠져드네. 바 아래로 떨어진 얼음과 유리가 동시에 깨진다. 그건 쓰는 숨으로 보이는군요. 가벼운 악담 속 긴 밤의 무늬 스카치 블루. 우와.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마지막 나레이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나레이션은요. 네. 이제 구현우 시인님이 그 음악 업자이기 때문에 네. 1절을 들으면 이제 2절을 다 예상을 하실 텐데 네. 예상치 못할 어떤가를 좀 넣어보고 싶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노래를 만들고 음. 남아있는 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나레이션을 하면 예상하지 못하겠지?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노래가 갑자기 전조가 되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바뀌진 않겠지 생각했는데 구현우 시인님 소감 말씀해 주세요. 어떠셨어요? 네. 계속 그 후렴구 부분을 이렇게 반복이 돼서 그런지 더 약간 그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밤의 분위기랑 아까 물드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더 강하게 오래 이미지로 남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시를 처음 썼을 때도 어떤 그 동료 친구 몇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광고 아냐고 스카치블루. 뭐 네. 받은 것도 없는데. 네. 그래서 꼭 이 말을 넣어야 되냐 그래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광고가 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 나레이션에 딱 이렇게 해주시니까 한결 더 광고의 느낌이 나면서 뭔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상하셨던 구성과는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요?
일단은 그 전반적인 구성이야 사실 어느 정도 그 결이 나와야지 음악답게 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야 당연히 음악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마지막 나레이션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대체로 속았지? 그 나레이션을 넣어도 거의 인트로에 많이 넣고 아니면 그 인트로도 중간 부분에 넣는다든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빼버리셔서 뭔가 잔잔하게 딱 끝내주는 맞아. 느낌? 옆에서 말하면서 끝나는 느낌? 진짜 네. 어른의 음악이었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연이 노래로 탄생하는 경험은 참 값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이번 작업의 소회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백수 시인님부터 어떠셨어요?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이제 자주 술잔을 기울이는 버색에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선물을 한다는 마음으로 위스키와 가장 어울리는 안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네, 잘 된 것 같아서 스스로 만족하고요. 그 안주가 이 음악. 네, 그렇죠. 멋있다. 네, 역시 어른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안주. 오늘 약간 어른 특집이네요. 네네. 네. 어른답게. 네. 네. 그리고 위스키 한 잔을 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저도요. 네. 구현우 씨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위스키 한 잔을 선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반대로 들었어요.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대가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나중에 두 분 함께 하시지요. 네. 위스키로. 좋습니다. 기승전 위스키. 네. 그러면 이 코너 알코올릭의 평가 시간이 왔습니다. 제보자와 작업자, 창작자와 작곡자의 입장에서 내놓는 5자평 가겠습니다. 강백수 시인님부터 5자평. 네, 오늘 5자평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네, 술이 땡긴다. 좋죠. 구현우 시인님은? 5자라. 생각보다 5. 두 분 다 너무 말씀 잘하시고 저도 정말 위스키가 땡기는 그런 음악이었고 좋았습니다. 그럼 나레이션도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네. 후렴구와 이렇게 운소운감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구현우 시인님? 일단 이렇게 완곡으로 딱 나와서 들으니까 시가 이런 식으로 변한 거는 사실 경험하기 힘들잖아요. 시를 통째로. 그 분위기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옮겨왔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감각이 약간 전이되는 현상이니까 청각으로 이렇게 남았을 때 느낌이 네, 계속 남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술을 먹게 될 것 같은 기승전 위스키. 네, 언제나 핑계지만 네, 술을 먹는 핑계를 더 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강백수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 오늘 즐겁게 작업했고요. 즐겁게 작업한 것을 즐겁게 들어주시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른의 방송 즐거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사연과 인상 깊은 신곡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강백수 시인에 이어서 다시 스튜디오를 찾아올 음감의 주자는 정현우 시인입니다. 정현우 시인에게 선택당한 작가는 누구일지 또 어떤 노래가 탄생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인,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